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 과연 영원한 사랑은 존재하는가입니다. 어느 의학자는 연구 결과를 통해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은 단순히 유효기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영원함을 믿는 이들에게 추억과 감동을 선사하는 장편소설 한 권이 출간됐습니다. 바로 김홍신 작가의 단 한 번의 사랑인데요. TV 책방 북소리, 오늘은 7년 만의 신작 단 한 번의 사랑으로 독자들을 찾아온 김홍신 작가 모시고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어요. 네. 그 여자분이랑 3년 동안 사귀고 아직까지 뭐 생각이 가끔 나고 막 이런 거예요. 수능 끝나고 바로 소개로 만났었던 여자였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던 친구인데 되게 어린 마음에 되게 순수하게 만났던 것 같아서 그 친구가 되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듯. 네, 나이에 관계없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합니다. 오늘 잊고 있었던 사랑세포 깨워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언제나 로맨티시스트 같은 분이죠. 출판평론가 김성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로맨티시스트 맞으시죠? 뭐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려고 애는 쓰는데 네. 정말 제가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오늘 모신 손님만큼 열정적이기는 아무래도 어려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동감합니다. 네. 네. 기대가 되는 오늘의 주인공 모셔봐야 되겠죠. 작가, 교수, 국회의원, 시민운동가, 방송에 이르기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김홍신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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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정말 그대로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요. 겉은 멀쩡해도 이렇게 사는 게 참 점점점 힘들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저 같은 경우는 글쟁이니까 소설 쓰는 거, 글 쓰는 거, 책 읽는 거,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제 강연하고, 그러는 걸로 이렇게, 나이를 이겨보려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모습이 뭐 10년 전에 뵌 모습이나 뭐 20년 전 뵌 모습이나 크게 변함이 없으신 것 맞아요. 같습니다. 건강은 좋으시죠? 네, 그냥 잘 견딥니다. 네. 앞서서 뭐 작가, 대학 교수, 국회의원, 그리고 뭐 시민운동가, 방송, 여러 분야의 활동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결국에 책으로 또 돌아오셨잖아요. 천생 작가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제가 죽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를 생각하면, 네. 국회의원, 교수, 뭐 시민운동가 이런 거보다는 글쟁이로 그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자꾸 꺼내서 이렇게 이게 내 마음의 영혼의 상처가 상처로 흉터로 남는 게 아니고 향기로 자유로움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글에 매달리게 되죠. 사실 의정 활동을 하실 때도 제 네. 기억에 남는데, 사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그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았던 그렇죠. 걸로 제가 맞아요. 기억을 해서 네. 저는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 또 그 많은 업적을 남기셔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셨는데, 그런데 다시 작가로 돌아오셨을 때 내심 더 반갑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글쟁이 쪽이라 그런지 이 대하소설 그 대발해였죠. 그 이후에 이제 7년 만에
예, 새 작품을 지금 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제가 네. 사랑이었습니다. 제목도 그렇고 지금 맞아요. 표지 봐도 그렇고요. 단 한 번의 사랑. 네. 제목도 이제 단 한 번의 사랑. 누가 봐도 지금 사랑 이야기 하는 책인데 네. 많은 독자분들이 저처럼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네. 그 끝없는 욕구 중에 하나가 휴머니즘과 사랑, 그다음에 자유로움, 그다음에 괴로움이 없는 세상,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남들은 사회 비판적 또 역사 문제를 늘 다뤘는데 왜 갑자기 사랑을 다뤘나 이렇게 궁금해해요. 네. 그런데 아내가 그 11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죽을 걸 뻔히 아는 걸 지켜보고 있으면. 근데 그런 속에서 왜 살아있어야 할까? 살아있는 존재의 가장 큰 의미가 뭘까? 그랬더니 생존해 있는 모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그 낱말을 이야기하자면은 결국 사랑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소설을 정말 쓰고 싶었죠. 근데 그동안 참 쓰기가 어려웠던 것은 그 대바레라는 역사 소설을 쓰면서 제가 하루에 12시간 이상 책상에 앉았고 하루에 20매 이상 꼭 쓰고 그리고 3년간 두문불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병을 얻었어요. 햇빛 알러지, 요로결석, 그 다음에 허리 통증,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마비 있지 않습니까? 마비가 전신이 아니고 손목부터, 저는 만년필을 쓰니까 손목부터 시작해서 이제 목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불면증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12,000장을 대발에 써놓고 소설을 쓰려면 이렇게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소설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극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려고 이렇게 딱 맘 먹는 순간 나는 이제 소설을 못 쓰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자꾸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그랬더니 사랑 이야기를 쓰면은 견딜 것 같았어요. 대발에 쓰시면서 3년간 두문불출 하셨다라고 하셨고, 근데 또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사랑이란 말이 나를 깨우는 자명종이었다라고 그렇죠. 또 말씀하시면서 이 집필 기간도 굉장히 길고 고통스러우셨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통 제가 그 전에 보면 소설 이렇게 한 권 쓰는데 정말 얼마 안 걸리게 속도감 있게 제가 썼거든요. 네. 근데 이 소설 쓸 때는 이제 바쁘다는 핑계도 있었지만 속도가 잘 안 나가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단 한 번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놓고서 제가 쓰는 사랑 이야기가 이게 공공성이 있을까? 보편성이 있을까? 타당한가? 이런 자꾸 의문도 들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얼마나? 이것도 거의 3년. 그러니까 소설 한 권 쓰는데 제가 3년 걸린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빨리 이렇게 1페이지 쓰시는 걸로 예. 유명하셨는데 이 작품 하나에 3년 걸렸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그러니까 좀 제가 놀라웠겠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한 권을 네. 소설을 인간시장이지만 가장 빨리 써본 것이 11일간의 책 한 권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3년이 걸렸어요. 아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 작가의 말에서도 밝혔듯이 사랑 이야기를 쓰면서 아주 내가 진저리를 치면서 쓰고 싶었어요. 이 사랑의 몸부림을 치면서. 그래서 이 책을 써놓고 나서 지난 봄에 그 남쪽에 여행을 갔는데 벚꽃이 얼마나 많이 폈는지.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방에 보내면서 네. 이렇게 썼어요. 나는 지금 꽃멀미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 꽃멀미보다 사랑멀미를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썼는데 그 얘기를 이 책에다가 못 썼어요. 그래 아쉬워요. 다음에 조금 고칠 일이 있으면은 사랑멀미라는 그 얘기를 꼭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무리 그 대발해가 그 대작이기는 했어도 네. 그렇게 뭐 실제적인 육체적인 고통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몰두를 하셨으면 이게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까지 생기셨을까 이런 부분들도 정말 가슴 찡하고요. 네. 진정한 작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좀 실체를 느낄 수 있는 네. 계기도 됐고 또 그렇게 말하자면 일필휘지 이렇게 글을 쓰시던 분께서 작품 하나를 위해서 3년을 또 꼬박 이렇게 공을 들이셔야 네.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그런 면에서도 또 굉장히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집필하실 때 여전히 원고지하고 만년필을 그대로 예, 지금도 쓰시죠? 만년필로 컴퓨터로 안 쓰시고 컴퓨터를 못 쓰고 출판사에서 굉장히 골치 아파하겠어요. 요즘 같은 때. 네, 요즘 같은 때 정말로 그 안 쓰니까 출판사에서 제가 원고를 보내면 그쪽에서 이제 다 워딩을 해서 나한테 네. 보내주면 다시 또 손으로 교정을 봐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작업을 하게 돼요. 미안하긴 하는데, 근데 또 하나 좋은 점은 있어요. 제가 몰입할 수 있어요. 이 글자 하나하나에 몰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 점은 저를 행복하게 해요. 지금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정말 귀한 자료입니다. 그렇죠. 네.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소설 단 한 번의 사랑을 직접 이렇게 네. 이제 원고로 쓰신 겁니다. 쓰신 네. 노트거든요. 와,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그 다 첫 만년필로. 번에는 네. 그렇게 그렇게 행갈도 하다가 네. 나중에 이렇게 지나가 보면 일체 띄어쓰기 행간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냥 빽빽하네요. 이렇게 하는데 아,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원고지로 쓸 때도 네. 이렇게 보시면 와. 완전히 이렇게 원고지. 이게 야, 지금 이게- 노트고요, 선생님. 네, 노트에 공책에다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가로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노트에다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이렇게 네. 이거보다 더 이전에 그러니까 원고지에 쓰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근데- 원고지에 쓰신 네. 예, 거죠. 그 원고지. 네, 이렇게. 그게 400자 원고지인데 네. 와. 그렇게 쓰게 되는 이유가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책이 워낙 그 발행 권수도 많고 판매 부수도 많으니까 제가 세상에 종이를 너무 많이 소비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를 아끼자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작은 글씨로 써놔야 그 앞에 무슨 얘기를 썼는지를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고리. 어떤 때는요, 나이 먹으니까 주인공 이름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름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앞뒤 연결고리도.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고지 앞에 수필 그게 뭐 어쨌다고 김홍신 이렇게 이제 써 있고 한 장 한 장 넘어가는데 이 한자 한자에 몰입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게 이렇게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글자를 보니까 디지털 활자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속도는 느리고 그렇지만 몰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생활의 편리함은 분명 디지털이에요. 원고도 컴퓨터로 이렇게 하면 편리해요. 쉽고. 근데 행복은 아날로그예요. 역시. 그러니까 느려도 아날로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좀 우스갯소리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 담당 편집자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그분께 이 교정을 보시면서 이제 원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카피라도 해서 가지고 카피본이라도 갖고 있으면 먼 훗날 굉장히 정말. 큰 말하자면 가치 있는 문헌이 본인의 손에 놓여져 네. 있을 것이다. 그때 행복함을 느끼라고 네. 말해주고 싶은데. 전에는 제가 손으로 쓰니까 신문사든 잡지든 원고를 그냥 다 주고 끝나버렸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참 전부터는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부 이제 가지고 있게 됐죠. 그런데 대발해라는 원고는 그 출판기념회를 제가 처음으로 했거든요. 네. 평생에 130여 권의 책을 내는데 대발해는 정말 출판기념회를 하고 싶었어요. 처음 했는데 그날 거기다 전시를 했는데 한 권을 잃어버렸어요. 원고를.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저렇게 쓴 원고는 제가 집에 잘 보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들고 나오면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소중하게 돌려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네. 저걸 들고 올 때 이렇게 놓지 않고 꼭 여기다 들고 그렇게 돼요, 심리적으로. 보물 맞습니다, 진짜. 그렇죠. 네. 정말 그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먼 훗날 문학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지금 쓰는 작가들은 그러면 그냥 쓰던 컴퓨터 모니터랑 뭐 이렇게 자판을 전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이 작가분께서 직접 손으로 만진 그런 육필 원고 같은 것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것이 가지는 그 가치라는 것은 좀 평가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어떤 메시지라든지 작가 정신에 관한 네. 이야기들 참 많은 서사들이 있는 건데 뭐 그런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이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요. 지금 네. 보니까 여기 제목은 사랑 마중이죠. 맞아요. 여기 제목은 사랑 벼락이죠. 음. 또 저쪽을 한번 보면 뭐라고 네. 돼 있나? 그게 뭐 어쨌든 아니 거기 요거 그 말고 제목이요? 네. 단 한 번의 단 한 사랑. 번의 단 한 사랑. 번의 네. 사랑. 맞습니다. 거기는 뭐죠? 여기는 백년 고독, 천년 사랑. 백년 그러니까 이게 고독, 제목을 계속 제가 바꿨어요. 쓰면서 어느 제목이 좋을까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단 한 번의 사랑으로 정리를 했죠. 네.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첫 번째 정하신 제목이거든요. 그러네요. 첫 번째 원고 제 1권 지금 1번. 들어가면서 네. 썼던 그때 올려놓으셨던 제목으로 이게 청결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그렇게 하신 거죠. 생각했죠. 이게 별거 아니지만 책으로만 보게 되면 그냥 결과물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원고가 있으면은 그 원고를 쓰시는 과정들 속에서의 작가의 그 생각의 흐름, 그것이 어떻게 이게 진행돼 왔는지 이런 전혀 다른 또 별도의 정보도 우리에게 그러네요. 주니까요. 하나의 정말 이 작품의 역사를 또 볼 수 있는 그쵸. 그런 네. 역할도 되고 좋습니다. 멋지죠? 네. 이렇게 가져와 주셔서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렇게 탄생한 단 한 번의 사랑 얘기로 이제 들어가 볼까 하는데 소설이 여주인공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여주인공의 기자회견으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보면 이혼 선언, 뭐 강제적인 결혼 생활, 좀 이런 얘기들로 네, 그렇죠.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소재는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 시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취재를 많이 하고 세상을 좀 많이 돌아다녀 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느낀 것이 학대를 받거나 강제로 그렇게 거의 구속 상태에서 결혼을 한 경우에 그 트라우마 극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주인공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하려니까 그 사연이 너무 애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기암, 이혼 선언, 그리고 진짜 첫사랑을 찾아서 마지막에 그 남자와 내 인생을 함께 하겠다. 그런 선언을 앞부분에 그 기자간담회에서 선언을 해보지요. 그러니까 일반인 같으면 안 될 텐데 유명한 여배우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근데 그 아이도 자기가 난 게 아니고 다른 여자가 낳는데 내가 난 것처럼 연극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일생 전체가 말하자면 그 배우처럼 주어진 대본대로 살아온 것이죠. 근데 그걸 자기가 이제 뛰어넘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네. 그래서 자유를 향해서 말하자면 모든 걸 던지고 나온 그 한 여성의 말하자면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그걸 대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자기를 강제로 결혼을 한 그 남자의
그 집안은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 집안인데 이 여성도 독립운동가의 손녀였거든요. 네. 근데 그 집안이, 그 거대한 집안이 가짜 독립운동가, 실제는 친일파였단 말이죠. 네. 제가 맞아요. 국회의원을 할 때 네. 이걸 밝혀냈는데요. 그런 활동을 하셨죠, 실제로. 네. 네. 친일파인데 독립유공자가 돼서 훈장을 받고 국립현충원에 가 있어요. 그래서 훈장을 치탈하고 뺐고 네. 파묘까지 했어요. 현충원에서 내보냈어요. 네. 근데 더 가슴 아픈 게 독립유공자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친일파들이 심사위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극적 역사를 이 소설 안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실 김홍신 선생님이 사랑 이야기를 쓰셨다고 해서 의외다, 사랑 이야기다 이랬었는데 사실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또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의도를 하신 건가요? 왜 이제 그걸 도입을 했느냐면 네. 한 여성의 그 불행의 고통, 이게 너무 애절하고 극한적이니까 이것을 뒤집을 만한 그 사건이 그 우리 역사적으로 가장 아픈 사건 하나쯤이 들어와야만 극적으로 반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 구조뿐만이 아니고 이 클라이막스 부분에서는 이 그 극한의 고통이 있다면 극한의 사건,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역사적 사건을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뜻이군요. 네. 그래서 지금 쭉 보면 이제 또 이 작품이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네. 광복 70주년이지 올해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청산하지 못한 친일파 문제라든지 이런 그 어떤 이 책의 그 어떤 주제 또 소재 이런 것들과 그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관심을 두고 보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그 친일파나 기득권층의 부조리함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작품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의정 활동 과거에 하실 때 이 그 친일파 그 청산 문제라든지 이런 그 당시에 그 정치하시면서의 그 경험, 구체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소설을 쓰시면서 또 굉장히 그 뭐랄까면 유리하게 그렇죠. 예, 활용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정 활동 하실 때 이야기도 좀 듣고 네. 싶습니다. 예, 사실 그 의정 활동할 때 제가 말하자면 요즘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왕따? 아주 유명한 왕따 국회의원이었죠. 그래가지고 저를 상습적 당론 거부자, 여의도 장총찬, 그 마패 없는 암행어사, 심지어는 빈라덴이라는 별명까지 제가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하고 저 당하고 상관없이 옳다, 좋은 법안이다 그러면 제가 무조건 그쪽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 당하고 싸움을 많이 하게 되고 총재와 격돌하게 되고 우리 당의 당론을 정하면 제가 끝까지 반대를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왕따를 당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은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오히려 국민들은 이제 저를 그 좋아했고 예. 평가를 잘 해주셨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국회의원은 명예직이지 누리는 직업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라는 뜻인 국민 대표자 회의의 준말이거든요. 네. 그럼 국민 대표자 회의면은 대통령이나 공천권자나 대표에게 무릎 꿇으면 안 되고 오직 국민에게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 앞에 가면은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 국민 주인이니까. 근데 지금 현세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제가 국회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나는 돌아가야 된다. 문학이라는 고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여기서 올곧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제 정신사를 그나마 좀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그리고 또 합니다. 이렇게 다시 작품도 다시 내놓으셨고, 그렇죠. 네, 내놓으신 작품들이 또 많은 독자들에게 똑같은 또 관심의 그러니까요.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굉장히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책이 잘 팔리는 작가였는데 국회의원 딱 되니까 책이 안 팔려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현명해요. 저를 정치인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다시 글쟁이로 돌아오려니까 웬만한 소설을 써서는 저를 작가로 받아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거의 죽을 만큼 대발해라는 역사 소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 우리의 아주 소중한 DNA, 우리가 잃어버렸던 발해의 그 위대한 우리 민족의 그 존엄한 역사를 다시 가져와서 살려냈기 때문에 비로소 저를 작가로 인정을 한 거죠. 진짜 작가로 돌아오셨군요. 네. 네.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우셨다. 뭐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네. 이 사랑 이야기인데 사실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잖아요. 사랑 이야기가. 그걸 또 기대하면서 첫 장 넘기고 이렇게 읽었는데 사랑을 남녀가 일단은 진심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해피엔딩이란 없다라는 말과 함께 사실 해피엔딩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사람의 뇌리 속에서는 비극이 오래 남아요. 그 왜 우리가 서부 활극이라고 하죠. 그 미국의 그 헐리우드의 서부 활극이라는 영화들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 남녀 주인공이 이렇게 딱 만나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를 괴롭힌 적을 빵 쏘고 나서 쓰러졌어요. 이 여자를 구해서 다 끌어안는데 네. 그 순간에 총 맞은 이 악당이 맨 마지막에 총을 빵 쏴서 이 남자를 죽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오래 남지. 만약에 두 사람이 해피엔딩으로 걸어가면 이거는 영화관 밖을 나오면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 꿈속에서는 내가 감독이면은 저 남자를 살려야지 이 상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작가니까 네. 그 상상을 하게 만들려면 이런 비극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그 여자 기자가 저한테 취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왜 남자를 죽였느냐. 네네. 네. 여자는 그 말기암이니까 죽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네. 이 남자를 살려줄 방법이 없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또 어떤 제자는 저한테 그래요. 중간에 교정을 보게 했더니 네. 이 남자가 다리를 죽진 않고 다리를 다쳐서 쩔룩거리면서 마지막에 나타나게 하면 어떠냐. 어떻게든 이야기도. 죽진 않고. 네. 그런 이야기도.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했겠어요. 그 요즘 이제 지금 사랑 이야기, 뭐 연애 이야기 그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네. 요즘 뭐 썸 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말이 참 안 좋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뭐 사랑이 시작되면 시작되는 거지. 말하자면 서로 재고 있는 걸 썸 탄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만큼 어떤 진정한 사랑, 깊은 사랑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어떤 이런 세태를 반영하는 단어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단 한 번의 사랑이라는 책은 요즘 세태하고서는 좀 다릅니다. 정말 진정한 깊이 있는 사랑,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의지 있는 사랑, 이런 그 사랑의 본 모습에 대한 것을 다시 우리에게 복원시켜준다는 의미도 있는데 어떤 그 작품을 쓰시면서 어떤 나는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담겠다, 어떤 그 작가로서 가지셨던 마음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누구나 다 결혼해서 살던 지금 연애를 하던 젊은 친구들이건 나이가 들었건 누구든지 이 정말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용광로에 그냥 영혼과 육신이 말라 비틀어지고 불타서 없어지던
더라도 그만큼 정말 사랑이라는 걸 제대로 한번 하고 죽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누구라도 다. 근데 실제 안 했느냐? 했어요. 젊은 시절에. 했는데도 세월이 지나면 아쉬운 거예요. 다 못한 것 같고 무엇인가 핵이 빠진 것 같고 한 번 더 했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그 인간이 가진 그 사랑에 관한 그 감성 말하자면은 그 사랑이 그 칼날이라면 단 한 칼에 죽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의 불꽃이라면 내가 그 활발 불타서 없어지면 좋겠고 이런 어떤 그걸 누구나 꿈꾸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그런 지극한 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아내가 죽고 혼자 살으니까 이렇게 외롭고 그립고 뭐 한 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 근데 실제 현실에서 극복을 못하니까 소설 속에서나마 극복해보자. 그런 어떤 그 갈구, 목마름, 이런 표현의 어떤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가 네. 문득 떠오르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혹시 빈방의 달빛들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전인데요. 조선시대 때 그 이름 없는 선비들인데 여러 명이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 제사 때 글을 써서 먼저 세상 떠난 아내를 위해서 읽어준 그 제문들을 현대어로 번역한 네. 네,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고루한 선비들이 네. 그 내면에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뜨거움과 그런 그리움이 순애고. 있다라는 네. 것을 알게 돼서 굉장히 그 기억에 많이 남는 책인데 저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 김홍신 작가님께서 언젠가 그런 그야말로 제망부가 같은 책을 한 권을 쓰시면 어떨까? 저는 그 일부분이 지금 이 책에도 안에, 들어가 네. 다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소설이고 또 실제 본인의 신경을 담으셔서 뭐 에세이 형태나 이런 걸로 한번 내셔도 저는 좀 많은 분들이 감명 깊게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을 때 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자 이런 메시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신 작가님 작품을 기다리신 우리 독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독자분들의 질문을 저희가 또 모아왔거든요. 독자 질문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단 한 번의 사랑을 읽으면서 그 영화나 드라마로 그 제작됐으면 어떨까 싶은데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이신데요. 인간 시장은 작가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네, 여러 독자분들의 질문 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저도 책 읽으면서 약간 드라마? 영화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삼각관계, 사각관계 이런 갈등 구조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네. 사실 네. 고백하자면 네. 이 소설을 처음에 쓰다가 나중에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는 드라마하고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다음에 그렇지. 나중에 오페라도 만들고 싶다. 우와. 그래서 조금 그런 극적인 그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그랬더니 끝내고 네. 났더니 드라마 작가 쪽에서 자기 하고 싶다. 영화사 쪽에서도 하고 싶다. 네. 또 일부에서는 오페라도 한번 구상을 해보겠다. 어. 그렇게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작품들도 드라마화, 영화화가 많이 저는 많이가 되질 않았어요. 인간 시장은 물론 네. 됐죠. 근데 많이 안 된 이유가 그 시절만 해도 사회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으면은 영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요. 어제 그제 네네. 지난주 일요일이네요. 그러니까 네. 토요일이네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죠. 그 인간시장 주인공을 했던 진유영 씨, 그 감독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제 뭐 반은 주례고 반은 축세식으로 그렇게 해줬는데 네. 이 친구가 젊어서 혈기방자할 때인데 인간시장을 연극으로 만들어갖고 그 시민회관
옛날 별관인데 뭐냐면 지금은 저 시의회죠. 네. 그게 옛날에 시민회관 별관이었는데 거기서 연극하는 날 경찰들이 와서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시장 제목을 영화도 못 쓰고 연극도 못 쓰고 그렇게 그런 시절이 길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소설은 영화 만드는 걸 영화사에서 굉장히 힘들어했죠. 또 사실 지금 이제 인간시장 말씀을 꺼냈지만 제 이제 출판 전문가로서 굉장한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영원 불멸의 기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출판계에서 인간시장은 최초의 밀리언셀러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부 이상이 팔린 거죠. 네. 근데 지금도 가령 뉴욕타임즈 밀리언셀러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국 경우죠. 미국에서도 100만 부 팔린 거로 굉장히 큰 영예로 압니다. 네. 근데 그거는 뭐 최소한 6억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한 4천만이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80년대 네, 그 정도 초반에. 4천만이 채 안 됐을 예. 겁니다. 4천만이라고 쳐도 4천만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이 그 당시에 그 책을 그때 봤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본 사람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아질 텐데 그러게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국민 거의 글 읽을 수 있으면 다 봤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뭐 출판계에서도 이런 의미가 있지만 선생님께도 이 인간시장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으시죠? 있죠. 네. 그 김홍신이라는 이름을 네. 역사에 남겨져 있고 그 다음에 저를 이른바 세속적 유명인사 만들어줘서 그 살만나게 이렇게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공했는데 아쉬움은 많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계엄 때 이게 쓰여졌기 때문에 네. 본래 제가 계엄 때 도둑놈과 도둑님이라는 작품 가지고 계엄사에 끌려갔는데 국가원수모독, 체제비방, 군모독. 근데 계엄 때 군모독이면 엄청 큰 죄거든요. 그래서 제가 풀려난 뒤에 주인공 이름을 나도 권총 찾아 그래서 권총찬이라고 이름 지었거든요. 네. 근데 계엄 때 검열에서 걸려서 성을 장씨로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장총찬. 주인공 이름이 장총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달에 그 인간시장 이제 재출간되는데요. 책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놓은 이유가 제가 소설을 써가면 군인들이 자기들 맘대로 고쳐요. 네. 고쳤는데도 사회 비판을 그렇게 강하게 한 걸로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더 세게 쓰고 그 사람들은 계속 제 소설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러 손을 안 대고 그대로 재출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 해설이 살짝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재밌는 것이 그러면 그 당시 분위기에서 책을 출간을 못하게 막았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 수가 없던 것이 일권이 나오자마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10만 부 이상 그렇죠. 나가버렸죠. 한 달 만에 10만 부가 다 팔려버리고 네. 막 팔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계엄사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구속시키자, 네. 판매 금지하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지금 구속시키고 판매 금지하면 대한민국의 슈퍼스타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계, 네. 그 다음에 해외 그 노동 현장, 네. 군대, 이런 데는 이제 못 입게 막은 거죠. 그런데 막았어도 그 표지를 바꾸고, 네. 그리고서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요, 휴가 갔는데 이 책을 안 사가지고 오면 이제 곤장을 쳤어요. 고참들한테 기합을 받는 거죠. 그 정도였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시절에 선생님들은 재밌는 게 학생들이 보는 걸 뺏어서 공짜로 본인들이 책을 모시고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예. 아무튼 그런 시절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이 책이 처음 이렇게 연재가 되고 2권, 3권, 4권 계속 나올 때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뭐 대학 다니고 이럴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물론 그 책을 읽으면 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읽기에는 대놓고 읽기에는 좀 이렇게 불편한 시선을 받아야 그렇죠. 되는.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을 위한 책 네. 이렇게 이제 인식이 좀 돼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막 한사코 서점에 나오는 날 언제 나오느냐 물어봐서 줄 서서 책 사서 보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억지로 막으려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쵸, 네. 이른바 이제 저희가 486 세대 이렇게 지금 불리우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면서 말하자면 그 민주화를 요구하고 말하자면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그 어릴 때 그 자양분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준 소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절에 네. 신문 잡지가 쓸 수 없는 말하자면 뒷이야기들, 또 사회의 어떤 부조리하고 사회의 어두운 그 부조리와 비겁한 현상들을 이렇게 추려서 썼기 때문에 국민들은 통쾌하고 네. 그 쌓였던 울분을 해소할 수가 있었죠. 근데 저는 그 후일 이제 대학 졸업하고 또 계속 이제 출판이라든지 이쪽 일을 하게 되면서 문득 인간시장이라는 작품을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최초의 기록을 네. 최초의 밀리언셀러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 책인데 그 당시에는 말하자면 이 책이 인간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역할에 비해서 어떤 비평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평가를 받지 못한 점들이 당연하죠.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안타깝고. 들더라고요. 네. 그 평론가 김우종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가를 굉장히 높여 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시대의 증언이다. 네. 한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그 놀라운 말하자면 이제 시대를 관통하는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건 이제 남말할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냐면 누가 최인호 선배가 굉장히 유명할 때 쟤들이 뒤에서 뭐야 이거 상업적이잖아 뭐 이렇게 저도 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선배한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유명해진 뒤에 그랬더니 나를 비판했으니까 천하의 김홍신이 나왔지. 그래서 우리는 의형제처럼 지나자 그렇게 해서 평생을 가까이 지냈는데 그것처럼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고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문학성보다는 사회 비평 그다음에 부조리와 사회의 어두운 곳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문학적 성과가 약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에 올려놓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단 한 번의 사랑이나 대발의 같은 경우는 제가 문학적 승부도 함께 포함을 하지 않은 저한테 이렇게 저를 잘 다독거리게 해주는 상징적 구조를 인간시장이 가진 거죠. 그러셨군요. 선생님 이제 저희 TV 책방 북소리의 마지막 질문이자 공식 질문입니다. 이제 등단 40주년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그런 선생님에게 책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한테 책은 네. 소설은 영혼의 상처라고 봐요. 영혼의 상처가 없으면 소설도 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영혼의 상처가 흉터로 남으면 그건 책이 안 되고 글도 안 돼요. 근데 영혼의 상처가 향기로 남으면 이게 좋은 책도 되고 좋은 소설도 되고 시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흉터는 자기가 누구나 다 인간은 영혼의 상처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미움, 증오, 분노, 화, 짜증으로 남으면 흉터인데 이것이 용서, 사랑, 베품, 포기, 분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향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혼의 상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집니다. 네. 저희가 향기를 좀 오래도록 맡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활동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 한 번의 사랑을 통해 소설 속 주인공들에게는 깊은 마음의 상처와 흉터가 남았습니다. 사랑과 이별이 유행가처럼 쉽게 되풀이되는 요즘과 같은 시대.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한 단계 성숙하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 아닐까요?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